안녕 친구들, 나는 정훈 기자. 이제 김건희가 어떤 변명을 꺼내게 될지 모르겠다. 김건희 대신 청와대가 핑계를 대고 국민의당도 도와주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녹취록에 이어 김건희의 카카오톡 토론 시간이 공개됐다. 증거로도 간주됐다고 한다. 성남의 소리가 법원에 제출한 카카오톡 논의 내용이 공개됐다. 김창준 전 연방 국회의원 부부가 윤석열 정부의 자문위원을 맡길 희망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적절한 국정위원이 임명된다면 유리할 것이다. 보낸 사람은 최재형 목사, 받는 사람은 김건희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메시지를 보낸 날은 2022년 6월 20일, 최 목사님이 김건희 선생님을 만나 샤넬 화장품 브랜드를 유통한 날이었죠. 회의 약속은 사흘 전인 6월 17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이 소리는 통일TV의 채널 재개와 관련해 최 목사와 통일TV 대표가 논의한 내용을 보도했다. 2021년부터 운영해온 통일TV는 김정은 찬양과 북한 정권 홍보를 이유로 종료됐다. 그리고 최 목사는 방송 재개를 시도하면 감사할 것이라는 여러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보이스 백은종 대표는 대화 내용을 토대로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일부 입수한 뒤 김건희에게 전달된 사치품과 술이 선물용인지, 업무상 연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다른 야권 인사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 논의 내용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지켜보며 기존 행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검찰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전직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비판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어제 추모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보다 진정한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고 조롱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것은 상속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출국을 막고 있는 검찰의 수갑, 반체 사표 제출 논의, 현재 이들이 어떻게 생활 권력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대통령을 비판한 인물들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인물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검찰 개혁 필요성에 관해 검찰과 텔레비전 생방송 토론을 펼쳤고 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발언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참여한 검사 총 10명은 2019년 말까지 모두 퇴임해 현재 검사가 없다. 당시 하상구 검사는 2017년 수원지검 부장검사장을 퇴임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김영종 검사는 변호사로 재직하며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완규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퇴임하고 최종 대선 당시 윤석열 측에 합류해 현 정부 법제처장에 추가 임명됐다. 이정만 의원 등 다른 검찰 팀원들도 2016년 퇴임 후 자유한국당에 소속돼 20대, 21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구 당선을 노렸으나 무산됐다. 거듭 패배했습니다. 이석환 검사는 유일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2018년 퇴임해 22대 총선에서 국민미래 비례대표 28번이 됐다. 또 다른 검사들도 지청장을 거쳐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국 의원은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검찰총장실을 지나 7초간 묵묵히 한이하며 배우자에게 인사를 했지만 2명 중 누구도 검사 300명이 사임했고 검찰총장은 7초 묵명으로 필요한 개혁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세상에 이런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울러 20년 전 노 대통령이 받은 표적 편향 수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필요한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이 이끄는 검찰의 만행은 이 정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우리는 다수의 희망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앞서 최상병 특검의 소송은 윤석열 측에서 기각됐다. 해병대 전사자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특검법을 내각에 재요청한 것이다. 이날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21일 회의가 열렸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실종자 5명을 찾으려다 큰 부상을 당한 최상병 씨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냉철하게 거부하는 것은 최상병 의원이 아니라 윤석열 의원의 표현대로 윤 정권이 이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인 접근으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만큼 최상병과 가족들의 시선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에 앞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중 하나로 권력 분립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됐다. 지난 21일 비서실장은 이번 특별처벌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력 분립은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권한이며 특검 제도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수사와 기소가 모두 신뢰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특검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권력 분립을 무시해왔다. 최초 석방된 지 2달 만인 2022년 7월 26일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참여했고 2022년 7월 26일 강제징용에 관한 서면 진술서를 대법원에 보냈다. 또한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해 고가 입장을 지지하는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자주 방송해 강제 징집과 위안부 실험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징집병 강제 재판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시다 후미오, 안다무농 총리의 사법적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결국 한국 정부가 한국 사법제도를 압박하려던 상황을 넘어 일본과 한국 정부가 한국 사법제도에 압력을 가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셈이다. 외국을 수입하고 사법제도에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관행은 현대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이 정권의 권력분립 위반 성향은 실로 범상치 않다. 이번 윤석열 정권이 권력분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공특검법을 거부할 예의가 있는지 따져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윤 정권의 입법거부권 남용 역시 입법권 침해이므로 삼권분립을 주장한 윤 정권의 거부권 행사 역시 삼권분립 위반의 사례로 여겨진다. 정권 자체의 극단적인 삼권분립 위반에도 불구하고 윤 정권의 세 번째 원형인 이승만 시대에도 여전히 삼권분립을 토대로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다. 예를 들어 이승만 정권은 이듬해인 1949년 7월 30일 법원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법원행정처장이 내각 출석을 허용하는 제22조의 일부라고 밝혔다. 법원의 행정에 대해 회의를 열고 연설함으로써 두 번째 국가 권리를 주장합니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승만의 권력행사 절차가 결별의 서문이라는 점에서 부끄러움이 부족하다. 이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12월 16일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이다. 그해 7월 4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이승만 의원은 국회 기반의 취약성을 이유로 대선 과정을 통해 재선을 시도했다. 그는 분쟁 중에 직접적인 헌법 개정을 옹호했습니다. 이승만은 전년도인 1951년 11월 30일 국회에 직접 입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개헌안은 1952년 1월 18일 통과된 지 2달 만에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4월 17일 야당은 내각 주도 책임제를 담은 별도의 법안을 제출했다.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직선제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중 일부는 헌법 개정안으로 일부는 야당이 제출한 것이다. 즉, 대통령 선출제를 국회에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개헌안의 내용을 변조했으나 국회에서 이를 거부하고 다시 법안을 제출한 것은 결국 헌법 위반이다. 권력분립. 입법기관은 입법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입법부 내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인사, 재정 등 행정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등 사법적 의무도 갖고 있다. 특히 현행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의원 자격심사 및 질책권을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추가적인 사법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도 실제로는 입법자가 아닌 행정부 관료들의 손에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법률이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권력 분립을 주장하고 국회는 입법만 하고 법원은 통치만 한다는 식으로 입법, 사법권을 제한한다면 행정부의 대통령제가 될 수도 있다. 입법에 대한 공식적인 거부권 행사는 합법적인 요청을 거부하는 데 쉽게 오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 예비비를 국회가 맡아야 한다고 믿었던 1952년 국회의원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회에서 예산 집행의 구체적인 역할을 하려 했고 그 구체적인 책임은 행정부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같은 논리로 국회법 개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승만은 12년의 도지사 임기 동안 45개 법률의 시행을 거부했다. 그러나 윤석열 씨는 사무국장 2년차에 이미 10개 법안 수용을 거부했다. 12년 임기를 부여받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60건 정도 발생하게 된다. 최상병 특검 거부에 기록된 대로 윤석열의 거부권 활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도한 대로 일이 계속된다면 이승만은 부인왕이라는 지위를 쉽게 빼앗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왕이 하는 모든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를 영광으로 여길 수도 있다.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 아래에 있는 추종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동훈도 그중 한 사람이다. 윤석열의 오른팔이었는데 얼마나 기대해야 할까? 한동훈이 최상병과 김건희 특검을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개혁당 천하람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12의원을 옹호하고 최상병 특검 법안,
1호 법안 등 발의에 대한 지지의 깃발을 들 인물이 누구인지 인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도있다. 차원 당선인은 22일 이는 주로 상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전 회장이 K씨의 역량 인증 및 직접 구매와 관련해 대통령 및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한 계단씩 계단을 오르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드디어 대통령실과의 차별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그는 공정성과 상식을 회복한다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전임 회장과 대통령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벌이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역사적으로 활발했던 연정이 국민의힘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천 당선인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인에게 유익한 정책이나 이니셔티브에 대해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합과 공생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각 단계를 스스로 시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선인이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황우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철호 대통령 정무비서관의 축사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19일 세계여당. 구체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허언을 보내려는 의지와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전형적인 격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하여 야당의 지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스 출발할 때 손을 흔드는 목적이 뭐냐고 말했다. 버스가 유턴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일반적으로 유턴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바른 길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를 내부 타깃으로 평가하는 와중에도 저는 제 신념을 드러내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당내 소수의 무례한 정치인들을 처리했습니다. 신개혁당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당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 당선인은 문재인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 과거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특별조사를 요청하면 용산 청와대가 심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2차 특별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영부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이 이중 특검을 논의할 수 있는 정당은 신개혁당뿐이라고 본다. 여당도 전담수사를 주장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전담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점도 내비쳤다. 윤석열 총장이 최상병 특검법을 부결한 이후 총선에서 큰 패배를 당했음에도 변함없는 그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한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2년차 국민보고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참패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부족했다며 대국민 대책을 촉구했다. 보다 소통적인 정보와 생계에 관한 대중의 우려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데 더욱 헌신하는 정부입니다. 그는 정부가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본질적으로 총선 전과 동일하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 21일 삼병특검법 10차 거부권이 국민의 큰 호응 속에 채택됐다. 양덕달 의원은 2020년 1월 30일 이태원 재난특별법 거부권 행사 이후 특별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9일 취임 2년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 이후 쌓아온 협력의 희망도 위축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서울 시내에서 거부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예정했다. 총선 의식으로 약 5개월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는 총선 이후 공직에 복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해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청와대는 필요할 경우 굳이 해명하지 않고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5일 특검팀은 김건희의 도이치자동차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과 대전동 50억 클럽 특별기소법을 기각하고 공수처 설립도 부인했다. 두 번째 직책도는 대통령 가족을 감독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합니다. 총선 이전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지난 19일 대통령실은 정부가 발표한 지 사흘 만에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관련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지난 20일부터 다루기 시작한 공매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 공매도 재개는 이 부회장 개인적인 뜻이라고 밝혔다. 라인야호 사건 당시에도 일본 정부가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5세 초등학교 취약, 주 69시간 근무제, 연구개발예산 삭감 등의 정책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 비서실이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으나 존재하지 않았다.
민정수석실은 신설된 지 6일 만에 이뤄진 검찰 고위 인사 개편의 주모자로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는 정책공조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주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중심으로 한 고위급 방정부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직이 결성됐다. 정치적 혼란에 대해 야당은 무질서하다고 할 수 있는 정책수의 질서가 결여됐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 범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나 국민 정서를 무시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우려했다. 건국대 상어문과대학 이관우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는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와 소통 부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최상병 특검법은 선거제도에 위배된다. 참모진에 대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가 거부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유를 밝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왜 표적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해외 구매 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책실장이 예정에 없던 설명회를 열어 국민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와대에 사과했지만 발표의 진짜 중요성은 대통령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검 요청을 심의한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정진석 국무장관이 비서실장 직위를 즉각 발표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최한다. 지난 2년간 10건의 거부권 중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양국 경영법과 간호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단 2번뿐이다. 각 법안의 첫날이었다. 국무총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모든 사건에 참여했으며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방송산업법,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이중특검법,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상황이 되자 거부권만을 다루는 특별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주제는 국무총리에게 맡겼다. 영부인 논란의 모든 면을 설명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은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윤 대표는 당선 이후 참모진에 절대 안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총선에서 크게 패한 뒤 먼저 자신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한 지난 2년이 국민들이 변화를 경험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사들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선일보는 22일 민주당 특별수사법의 법적 원칙에 어긋나지만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여기에 윤 총장이 특검법을 요구한 주된 이유는 경찰과 부패수사처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특검의 개념이 검찰과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적법성에 의문이 있을 때 수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직접 조사의 보고를 전담했고 조사도 요청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특검 요구가 수사 자체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도 인정했다. 22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입국을 막으면서도 대통령 특검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없다. 사설에서는 이 입장이 조선일보 입장보다 더 극단적이라고 묘사된다. 사설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미 2016년 3월 2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